오늘 함께 살펴볼 작품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야기 안도안의 만원사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작품의 길이가 엄청난 것이 특징인 작품입니다. 내용에서 한번 눈물 짓고 작품의 길이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짓게 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배가사나 시조들은 거의 길이가 엄청난 것이 특징입니다. 아마 유배지에서 할 일이 그리 많지도 않고 지난날을 돌이켜 후회되는 일들을 적다 보니 작품의 길이가 길어지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만원사는 조선 정조 때 창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만 작가 이름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것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 이유는 만원사의 경우에는 많은 이본들이 존재하는데 이본마다 적혀있는 작가 이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조원, 안조환, 안도안 등 여러 이름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수특에서는 안도안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승정원 일기의 정조 때 안도안이란 인물이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되어 추자도로 유배갔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안도안이 조금 더 유력하여 보입니다. 만원사는 총 3,500여 구의 장편 가사인데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편에는 귀향을 가기 전의 삶, 귀향을 가는 도중의 과정, 그리고 귀향 중에 느끼는 모멸감과 후회의 정서들을 주로 적고 있고, 후편은 만원사 답이라고 하여서 이웃사람이 작자를 위로하는 형식의 글이 적혀 있는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도리를 다하며 살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이안의 만분가, 김진형의 북청가 또는 수특에 실려있는 정철의 삼인곡 또는 소민곡 등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은 너무 길어 해석만 해놓은 영상을 따로 업로드 해놓았습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은 해당 영상을 시청하여 전체적인 줄거리는 꼭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수특에 실려있는 지문이 수능에 꼭 출제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작년 월서는 16경과가 그랬거든요. 꼭 전문을 3회도 기상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전체적인 줄거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추자도로 유배당한 신세한탄과 함께 자신의 과거사를 회상합니다. 11세 어머니 상을 당하고 10여 년간 외가에 의탁했다가 몸을 맡겼다가 후에 계모를 맞아 효를 다했던 일과 혼인을 하여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면서 행락에 빠지기도 하였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벼슬 하여 부귀가 번화하다가 뇌물을 받는 잘못을 하여 유배형을 받게 되는 일과 유배길의 강도에서 부모 친척과 이별하고 경기도 충청도를 거쳐 다시 전라도, 여주, 익산, 전주, 정읍, 나주, 영암을 거치면서 유배지인 추자도에 이르는 여행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배지의 물과 더위로 인한 고초와 보리밥과 소금과 장으로 삶을 이어나가야 했던 굶주리 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서울에 전해지자 궁녀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고 이로 인해서 그는 곧 소환되었다는 일화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정말 본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생계를 생각하고 물고기 낚기를 하자 하니 벨멀미는 어찌할꼬 나무를 베자 하니 힘이 모자라 어찌하며 돗자리 치기와 신을 잡는 일을 할 줄 모르니 어찌하리 아하 어쩔 수 없다 동량이나 하여보자 망건을 벗고 갓을 숙여 쓰고 홑 중치막의 띠를 끄르고 총만 남은 헌집신에 가는 살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담배잎도 없는 빈 담뱃대를 심심풀이로 가지고서 비슥비슥 걷는 걸음에 걸음마다 눈물이 난다. 전형적인 무능한 양반의 모습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박지원의 허생전, 양반전에 등장하는 양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좀 맞아야 해요. 다음입니다. 세상의 인간사는 모두 꿈이로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도 더욱 꿈이로다. 엊그제는 부귀한 사람이었고 오늘 아침에는 가난한 사람이라 부귀했던 과거가 꿈이던가 가난한 오늘이 꿈이던가 장자가 호랑나비가 되는 꿈이 황홀하니 어느 것이 진정 꿈인가 한단지몽이 꿈인가 남양에서 밥 깔던 삶이 큰 꿈인가 화서몽 칠원몽의 남가일몽 깨고 나서
꿈속에서 보이던 흉한 일이 이러하니 현실로 돌아오는 새벽에 크게 길하게 될 것이로다. 가난한 집은 그냥 지나가고 넉넉하게 잘 사는 집은 몇 집이나 되는가? 살인문 안에 들어가고자 할까 마당에 서겠다고 할 것인가? 이 부분에는 세상의 몽들이 모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접지몽은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나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왔는데 꿈이 너무도 생생하여서 지금이 꿈을 꾸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나비가 되어 날던 것이 꿈이었는지 헷갈리는 상황에 놓인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빗대기 위해서 쓰이기도 하는 말입니다. 한단치보는 장자가 공손룡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장자보다 낫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을 듣고 공손룡이 수능에 살던 젊은이가 한단에 가서 한단의 걸음걸이를 따라 하려다가 원래 거리마저 잊게 된 고사를 들려주며 장자 자신에게 이끌려 여기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는 그것을 배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본래 지혜를 잊어버리고 당신의 본분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충고해준 말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입니다. 이는 자신의 본분을 잊고 함부로 남의 흉내를 내는 지각 없는 사람을 비웃어줄 때 쓰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단치보라는 말보다는 한단지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여 봅니다. 한단지몽은 한단에서 꾼 꿈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덧없음과 영화의 헛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다른 성어들과의 주제적 유사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남양초려는 남양의 초가집이라는 뜻으로 후한말 제갈량이 숨어 살았던 집으로 유비가 3번이나 찾아가 제갈량을 기용했다는 고사인 삼고초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남양에서 밭 갈던 삶이란 것은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칠원몽은 장자의 별칭이 칠원인데 칠원 지역을 다스릴 때 얻어진 별명입니다. 따라서 장자의 꿈 정도로 해석한다면 호접지몽과 의미가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가일몽은 남쪽으로 뻗은 나뭇가지 아래에서 한 꿈이다. 중국 당나라 때 순우군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남쪽에 있는 늙은 회화나무 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남가군을 다스리며 20여 년 동안 부귀를 누리다가 깨었다는 고사입니다. 이 역시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고사입니다. 고사가 참 많죠. 여하튼 과거의 영화롭던 삶은 뒤로 한 채 현재는 부잣집에 가서 동냥이나 해야 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와 소같은 젊은 계집이 손가락질 가리키며 귀양다리 온다 하니 괴이하다. 다리라고 칭하는 것이 괴이하다. 구름다리, 징검다리, 흑다리라. 정월 15일 보름날 밝은 달에 서울 장안의 12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 옥술단지의 금술잔마다 다리다리 배반이요. 적성 가곡은 다리다리 풍류로다. 웃다리, 아랫다리, 썩은 다리, 헛다리, 철물로 만든 다리, 판자로 만든 다리, 사람의 2다리로 돌아들어 중천을 올라가 광통다리, 구분다리, 수표다리, 후경다리, 마전, 아량 위에 곁다리라. 도로 올라가 중학다리 다리를 내려오니 향다리요. 동대문 안 첫다리며 서대문 안 학다리, 남대문 안에 수각다리, 모든 다리를 밟고 온 다리, 이 다리 저 다리 다 들어봤지만 귀향다리는 금시초문이라. 다리가 부어올라 점점 퍼지는 수종다리이니 습다리인가 전생의 병신인가. 이 부분에서는 확정적 문체 또는 언어 유희 등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향 온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인 귀향다리라는 말을 구름다리, 흑다리, 구분다리 등의 동음 이의어를 이용하여 서글픈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학적으로 풀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과거의 영화롭던 삶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화자의 욕망도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수종다리나 습다리라는 건 수종다리는 붓기, 다리에 붓기가 많이 올라있는 상태고 습다리 역시 다리에 세균이 침투하여서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는 코끼리병이라는 이름을 가진 병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을 하여 병든 다리일 것이니 두 손길을 늘어뜨려 다리에 가까울 것이니 손과 다리 사이가 멀다 한들 그 사이가 얼마나 멀 것인가. 다리라고 부르지 말고 한층 조금 높여 손이라 불려주렴. 여기서는 신체 일부가 아니라 귀양살이하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 대신 손님이라 불러달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이 먼저 나니 동량을 달라는 말이 나오더냐. 장타량을 차마 내뱉지도 못하고 잘 나오지도 않는 헛기침에 허리를 굽힐 때는 공손하게 인사할 뿐이로다. 내 허리가 가엾어 비천한 것들에게 절하게 되었도다. 나의 인사는 위아래가 없이 종에게도 존대를 하는구나.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손님으로 불러주기를 소망하는 대목에서도 동음 이어를 이용한 언어 유희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량을 위해서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혀야 하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잣말로 중얼중얼하니 굶주린 중이 들어왔는가. 그 집 사람이 눈치로 알아차리고 보리 한 마를 떠서 주며 가져가고 불쌍한 귀약객들의 동량질은 예사로 있는 일이라오. 막상 다쳐서 동량을 받을 때 마지못해 치사하더라. 그럭저럭 얻은 보리를 들고 가기 어려우니 어느 노비가 있어 운반하리. 이 뭔 소리야! 아무튼 짐 한번 저 보리라. 갓은 숙여지지만 입은 홑 중심학은 거추장스러워 어찌할꼬. 그래도 착한 마을 주민에게서 보리쌀을 얻었지만 들고 갈 힘이 없어서 들고 갈 수가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렸는가 싶습니다. 바보 같은 것 같다. 주변머리 좋은 것이 으뜸이라 변통을 아니할 것인가. 넓은 소매는 구겨질러 품속으로 넣고 보니 긴 언덕의 거리가 제법 되나 너무 괴이하게 보이지는 않는구나. 아마도 꿈이로다. 하는 일마다 모두 꿈이로다. 동량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는 듯 아무리 허리를 굽히려 해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멀지도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끝에 겨우 오니 높은 상정집에 출입하는 것 같이 등에서 땀이 나는구나. 저 주인의 거동을 보소. 코숨을 치며 비웃으며 양반도 참 할 일이 없네. 동량질도 하시었으니 귀한 손님이라도 어쩔 수 없나 보네. 등짐까지 지었고 밥값을 하셨으니 저녁밥이나 많이 먹소. 끙끙거리면서 보리쌀을 나르는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집 사람의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통해서 화자의 비참함이 더욱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내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량질하는 것도 한 번이지 빌어먹는 일이 항상 할 것인가. 평생의 처음이요 다시는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하겠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잔 말인가. 집심삼기나 하자 하고 집 한 단을 추려다가 신날부터 꾸어보니 종일지도 모르는데 새끼고기를 어찌하리. 다만 한 발을 다 못 꼬고 손가락이 부르트니 할 수 없이 그만두고 긴 삼대를 벗겨내어 돗자줄을 배우고 꼬니 근심이 많고 한이 많은 이 내 맘을 붙일 데가 전혀 없는 노를 꼬는 일에 붙였다. 주인집 사람의 비아냥거림에 밥맛도 잃고 동량의 의욕도 잃은 우리 화자는 다시 새끼고기에 집중하며 수특수록 부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만원사 수록 부분 설명이었습니다.